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령으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과부 명숙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겨울이 되면 어찌나 눈이 많이 내리는지 집집마다 처마 밑까지 눈이 쌓여 이웃집의 마실을 가려 해도 눈길을 헤쳐야만 겨우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지요.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듯 듬직하게 서 있었고 그 옆으로는 시원한 개울물이 사시사철 흘러가던 평화로운 곳이었답니다. 명숙은 그 마을에서도 가장 정이 많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으며 그녀의 집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기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포근하게 어루만져 주곤 했답니다. 명숙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졌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틈도 없이 생계를 위해 마을 길목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국밥집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주인장의 넉넉한 인심과 정성 가득한 손맛 덕분에 고개를 넘는 장사꾼들과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쉼터이자 안식처가 되어 주었지요. 명숙은 새벽 일찍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뽀얀 사골 국물을 우려내며 정성을 다해 손님들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는 고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의 보배처럼 아끼며 지내왔던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이면 명숙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웃음을 건네며 넉넉하게 밥을 더 얹어주기도 했습니다. 국밥집의 가마솥에서는 하루 종일 구수한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부엌 한쪽에는 정갈하게 닦인 구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주인장의 꼼꼼한 성격을 짐작하게 했지요. 명숙은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로 달래며 가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초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지만 그저 하늘의 뜻이라 여기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산골 마을에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오고 하늘에서는 솜사탕 같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던 어느 추운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섭게 불어 창호지 문이 덜덜 떨릴 정도였고 마을 사람들도 일찍이 집으로 돌아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 고요한 시각이었지요. 명숙은 마지막 손님이 떠난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내일 쓸 나무를 다듬으며 늦게까지 부엌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며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듯 울어댔고 명숙은 가마솥에 남은 불씨를 확인하며 서둘러 하루를 마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의 정적을 깨고 어디선가 가냘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람 소리도 아니고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아주 묘한 느낌의 소리였습니다. 명숙은 처음에 자신이 헛것을 들은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며 그녀의 발길을 국밥집 정문 쪽으로 이끌었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눈앞에는 온통 하얀 눈세상뿐이었고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사정없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신을 신고 마당으로 나섰고 대문 앞에 놓인 작은 보따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눈더미 속에 반쯤 파묻혀 있던 그 보따리는 값비싼 비단으로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온기가 명숙의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명숙이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들치자 그 속에는 갓 태어난 듯한 아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명숙을 바라보며 방긋 미소 짓고 있었지요. 아기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울음 한 번 터뜨리지 않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어 명숙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명숙은 서둘러 아기를 품에 안고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으며 혹여 아기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이불로 꽁꽁 감싸주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아기는 명숙의 걱정과는 달리 아주 건강해 보였고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며 이 아기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알 길이 없어 막막한 심정이 들었지요. 아기의 포대기 안에는 이름이나 사연을 적은 종이 한 장 들어있지 않았지만 명숙은 아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준 운명적인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한 모성애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아기를 위해 급히 따뜻한 물을 데워 몸을 닦아주고 가마솥에 남은 순금을 조금씩 입술에 적셔주며 정성을 다해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명숙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옹알이를 하며 기분 좋게 웃어 보였고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명숙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기 곁을 지켰지요. 바깥의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지만 명숙의 작은 방 안은 아기의 숨소리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여의고 차갑게 식어버렸던 자신의 마음이 이 작은 생명으로 인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신기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온통 눈으로 덮여 은빛 세계로 변해 있었고 명숙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아침 일찍부터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는 명숙의 모습에 의아해하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고 묻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저 빙그레 웃음으로 답할 뿐이었지요. 명숙은 아기를 방 안 깊숙한 곳에 뉘어놓고 수시로 들여다보며 혹여 아기가 깰까봐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며 정성껏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아기가 온 이후로 국밥집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으며 명숙의 음식 솜씨도 전보다 더 깊고 구수한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명숙이 아기를 주워 기른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파다하게 퍼졌고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명숙의 국밥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부처지에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느냐며 걱정 섞인 참견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복덩이가 들어온 것이라며 축하를 건네기도 했지요. 하지만 명숙은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는 데에만 온 마음을 쏟으며 부지런히 국밥을 날랐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김노인은 아기를 직접 보고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며 이 아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허웃으며 덕담을 건네주었습니다. 명숙은 아기에게 땅의 기운을 담아 굳건하게 자라라는 의미에서 지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지호는 마치 명숙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는 듯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지호는 여느 아이들과는 확실히 달랐는데 울음소리가 거의 없었으며 명숙이 일하느라 바쁠 때면 혼자서도 방긋방긋 웃으며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지호가 들어온 뒤로 국밥집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멀리서 일부러 명숙의 국밥을 먹으러 찾아오는 사람까지 생겨나 집안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지요. 명숙은 이 모든 것이 지호 덕분이라 생각하며 아이를 친자식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아꼈습니다. 지호가 돌을 맞이할 즈음에는 이미 말문이 트여 명숙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단순히 엄마라는 말을 하는 수준을 넘어 어른스러운 말씨로 명숙의 마음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명숙이 고된 일을 마치고 한숨을 내쉴 때면 지호는 작은 손으로 명숙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어머니 이제는 쉬셔도 된다고 또박또박 말해 그녀를 눈물짓게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지호의 총명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명숙의 국밥집은 이제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을 넘어 천재 아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명숙의 얼굴에는 예전의 수심은 사라지고 어느덧 인자하고 넉넉한 미소가 자리 잡게 되었으며 가게는 나날이 번창해 갔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행복이 커져갈수록 그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선들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남편의 먼 친척인 최 씨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최 씨는 본래 성품이 탐욕스럽고 게을러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뒤 명숙의 국밥집이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그 재산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었지요. 그는 지호가 길바닥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점을 빌미 삼아 마을 사람들에게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며 명숙을 곤란하게 만들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숙은 그런 최 씨의 속셈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지호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라며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답니다. 지호는 3살이 되던 해에 이미 천자문을 독학으로 떼고 마을 서당 아이들이 배우는 글귀를 한 번만 듣고도 다 외워버리는 신통방통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당 훈장님조차 지호의 재능을 보고는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신동이라며 자신이 가르칠 것이 더 이상 없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호의 천재성은 대단했지요. 명숙은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비범한 것이 오히려 화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호에게 항상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지호는 그런 어머니의 깊은 속뜻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재능을 뽐내지 않고 오히려 명숙의 국밥집 일을 도우며 조용히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국밥집의 부엌 한편에서 지호는 어머니가 손님들에게 국밥을 내어드리는 동안 낡은 책을 펴놓고 글을 읽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결하고 기품이 넘치는지 보는 이들마다 감탄했지요. 명숙은 지호가 읽을 책을 사주기 위해 장날마다 읍내에 나가 귀한 서책을 구해왔고 지호는 그 책들을 순식간에 읽어내려가며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 갔습니다. 지호는 단순히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국밥집을 찾아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과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지호의 모습은 명숙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고 그녀는 고단한 하루 속에서도 지호를 보며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국밥집 마당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피어났고 명숙과 지호는 그 꽃 아래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명숙은 지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남편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었고 지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 슬픔까지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속 깊은 아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보다 깊은 사랑과 신뢰로 맺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명숙의 가문은 비록 작았지만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어갔습니다. 국밥집의 가마솥은 여전히 펄펄 끓으며 풍요와 번영의 상징처럼 마을의 한가운데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국밥집 문을 닫을 무렵 김노인이 찾아와 명숙에게 최 씨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지호의 출생을 문제 삼으려 한다는 은밀한 경고를 전해주었습니다. 김노인은 최 씨가 지호를 귀신이 곡할 아이라 부르며 마을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지요. 명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김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호를 더욱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호를 지켜내겠노라.
다짐하며 깊어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지호는 어머니의 불안한 기운을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고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살 배기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은 울림이 있는 위로에 명숙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호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지호가 이렇게 든든하니 엄마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단다라며 지호의 이마에 따뜻한 입맞춤을 남겨주었지요.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은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차 묘하게 흘러갔고 최 씨의 사주를 받은 몇몇 이들이 국밥집 앞에서 수군거리며 명숙을 곤란하게 했지만 명숙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다해 국물을 우려내고 손님들에게 예의를 갖추며 자신의 결백함과 당당함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믿어주었지요. 하지만 최 씨의 탐욕은 멈출 줄 몰랐고 그는 결국 더 큰 음모를 꾸며 명숙의 국밥집과 지호를 한꺼번에 몰아낼 계획을 세우며 어둠 속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국밥집에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명숙과 지호는 서로를 믿으며 그 시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밤마다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으며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와 사람을 이끄는 지혜를 갈고 닦았고 그의 천재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아이를 만난 것은 생애 최고의 행운이자 하늘이 주신 축복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겨울 하늘 아래 시작된 인연이 어느덧 따뜻한 봄볕을 받아 싹을 틔우고 있었으며 그 싹은 장차 거대한 나무가 되어 마을을 지켜줄 것이었습니다. 국밥집의 굴뚝에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상이 준비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으며 명숙의 삶은 지호와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지호가 주어진 지 3번째 맞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명숙의 국밥을 사랑하며 그곳을 찾아와 마음의 허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이제 국밥집의 작은 주인 노릇을 하며 손님들에게 인사도 건네고 가끔은 어려운 계산도 척척 해내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요. 명숙은 지호와 함께하는 이 소박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들을 더 큰 시험대로 인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으며 지호의 맑은 눈망울과 명숙의 굳건한 의지가 있는 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두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부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처럼 명숙과 지호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며 다가올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간직한 채 마무리되어 갑니다. 명숙은 지호를 위해 산에서 직접 캔 약초를 넣은 보양식을 준비하고 지호는 어머니의 정성에 보답하듯 효도를 다하며 집안을 일으켜 세울 기틀을 닦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국밥집. 평상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온기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지요. 명숙은 오늘 밤도 지호를 재우고 난 뒤 가마솥에 남은 불씨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며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명숙과 지호의 인연이 시작된 그 눈 내리는 밤의 기적은 이제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대대손손 전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번창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호가 보여줄 천재적인 지혜와 명숙의 변함없는 사랑이 어떻게
이 가문을 번성하게 할지, 그리고 다가올 최 씨의 위협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마을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명숙의 국밥집만은 새벽을 기다리는 작은 희망의 등불처럼 밝게 빛나며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차가운 눈바람이 물러가고 산골 마을에도 연분홍 진달래와 노란 산수유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개울물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명숙의 국밥집 마당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며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지요. 지호는 이제 제법 다리에 힘이 붙어 마당 이곳저곳을 아장아장 걸어 다니며 명숙이 나무를 다듬을 때 곁에서 작은 손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명숙은 그런 아들을 보며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봄볕처럼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지호가 3살이 되던 무렵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명숙이 손님들에게 국밥을 내어주고 남은 돈을 계산하려 할 때면 지호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정확한 거스름돈을 먼저 말하며 명숙을 깜짝 놀라게 했지요. 지호는 아직 글을 정식으로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적힌 복잡한 숫자들을 한눈에 꿰뚫어 보며 오차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리를 해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의 영특함에 혀를 내둘렀고 국밥집에는 지호의 영민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손님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며 번창해 갔습니다. 지호의 천재성은 비단 숫자를 계산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고 국밥집을 찾는 손님들의 고민을 듣고는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농사 걱정이 태산 같던 박서방에게 지호는 산 너머 계곡에 물길을 돌리는 법을 넌지시 일러주어 마을 전체의 농사를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이제 지호를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지혜로운 조언자로 여기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명숙의 국밥집을 찾아와 상담을 청하곤 했습니다. 명숙은 아들이 너무 일찍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것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명숙의 국밥집이 지호의 지혜 덕분에 나날이 번성하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자 그 명성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인근 고을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국밥집 가마솥에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구수한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명숙은 늘어난 수입으로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서당에 장학금을 내놓는 등 덕을 쌓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지요. 지호는 그런 어머니를 도와 장부를 꼼꼼히 살피고 식재료를 들여오는 일에도 관여하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숙과 지호 모자가 이끄는 이 따뜻한 변화를 환영하며 국밥집이 더욱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며 지냈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명숙의 국밥집이 잘 된다는 소문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명숙에게 큰 시련을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은 남편의 먼 친척인 최 씨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본래 성품이 고약하고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간이었으며 이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도박과 술로 모두 탕진한 뒤 빌어먹고 살던 처지였지요. 그는 명숙이 혼자 몸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든 그 재산을 갈취할 속셈으로 짐을 꾸려 명숙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명숙의 국밥집과 비옥한 땅들이 자신의 소유인 양 어른거리고 있었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검은 욕심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최 씨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명숙의 국밥집을 찾아와 대뜸 상좌를 차지하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하며
손님들에게 무례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명숙의 죽은 남편과 가장 가까운 혈육임을 내세우며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은 가문의 법도에 따라 자신이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억지를 부렸지요.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명숙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예의를 갖추어 그를 대접하려 노력했으나 최 씨의 요구는 갈수록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는 지호를 가리키며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데려와 집안의 대를 이으려 하느냐고 호통을 쳤고 명숙의 가슴에 깊은 못을 박는 잔인한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그런 최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맑은 눈동자에는 이미 최 씨의 추악한 본심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듯한 기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씨는 어린 지호의 눈빛에 묘한 압도감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명숙을 위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최 씨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씨는 급기야 명숙에게 집안의 문서들을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여 명숙을 내쫓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웠던 국밥집에는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명숙은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지 막막함에 휩싸였지요. 이런 험악한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 국밥집에 오랜 단골이자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인 김노인이 조용히 명숙을 찾아와 부엌 한 구석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노인은 최 씨가 과거의 다른 고을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고 도망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명숙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지요. 그는 최 씨가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문서를 조작하거나 마을 사람들을 포섭하여 명숙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노인은 지호의 비범함이 최 씨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니 지호를 잘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으며 명숙은 그의 진심 어린 조언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는 김노인의 우려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지호가 사람이 아니라 산신령의 장난으로 태어난 요물이라느니 혹은 마을에 큰 화를 불러올 흉물이라느니 하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명숙이 지호를 앞세워 사람들을 홀리고 있으며 국밥집의 돈은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모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애썼지요. 처음에는 최 씨의 말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그가 워낙 집요하게 소문을 퍼뜨리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고 국밥집을 찾는 발길도 예전만큼 활기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명숙은 사람들의 차가워진 시선에 마음 아파하면서도 지호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며 묵묵히 부엌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에도 최 씨는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명숙에게 시시콜콜한 간섭을 일삼았고 지호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무안을 주었습니다. 그는 지호에게 너 같은 근본 없는 아이가 글을 배워 무엇 하겠느냐며 차라리 산에 가서 나무나 해오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지호는 흔들림 없이 책장을 넘기며 학문에 열중했지요. 지호는 최 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미 웬만한 성인들도 이해하기 힘든 경서들을 독파하고 있었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최 씨의 위협을 물리칠 지혜로운 계책들이 하나둘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어머니의 슬픈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어린 나이임에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흉흉해지자 명숙은 지호를 데리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절을 찾아가 주지 스님에게 기도를 올리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지호를 보며 이 아이는 세상을 밝힐 큰 빛이니 잠시의 구름에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어 명숙의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호는 절 마당의 핀 들꽃들을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려도 결국 열매를 맺듯이 우리 집안도 이번 시련을 견디면 더 큰 복이 올 거예요. 말해 주었지요. 명숙은 3살배기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어른스러운 위로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최 씨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기로 다짐하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이제 본격적으로 명숙의 땅을 빼앗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매수하려 들었는데 평소 욕심이 많던 이방과 결탁하여 명숙의 집터가 원래 자신의 가문 소유였다는 가짜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증서를 들고 마을 회의가 열리는 날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겠다고 선포하며 명숙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고 명숙은 조작된 문서 앞에 무력감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호는 어머니가 잠든 밤 몰래 최 씨가 숨겨둔 문서를 찾아내어 그 내용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조목조목 분석하며 최 씨의 허점을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호의 작은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고 그가 적어 내려가는 글자 하나하나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으며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는 의기양양하게 국밥집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명숙에게 이제 그만 집을 비우고 떠나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모여들었고 최 씨가 내보이는 가짜 문서의 위험 앞에 선량한 이들은 감히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명숙의 처지를 동정할 뿐이었지요. 명숙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고 최 씨는 승리를 확신한 듯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명숙의 짐을 밖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지호가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고 그의 등장은 마치 한낮의 태양처럼 강렬한 기운을 뿜어내어 소란스럽던 마당을 순식간에 정적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지호는 최 씨 앞에 서서 아주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신 그 문서의 인장이 관가의 것과 다르며 작성된 연도와 남편분의 생전 기록이 맞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당황하여 어디 어린 놈이 어른의 일에 참견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지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서의 종이질과 서체의 특징까지 분석하며 그것이 명백한 위조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호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감탄하며 최 씨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상황은 급격하게 반전되어 최 씨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어갔지요. 지호의 천재적인 변론 앞에 최 씨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김 노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 앞으로 나서서 지호의 말이 구구절절 옳다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진짜 마을 기록과 대조해 보자고 제안하여 최 씨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최 씨는 김 노인의 등장과 지호의 예리한 지적에 뒤로 물러서며 조만간 다시 오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이미 그의 위세는 꺾일 대로 꺾여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뿐이었습니다. 명숙은 아들의 기지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지호의 지혜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며 최 씨의 농간에 휘둘렸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반성했습니다. 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들이 아무리 거짓을 꾸며도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명숙을 안심시켰습니다. 최 씨는 그날 이후로도 포기하지 않고 밤마다 국밥집 주위를 서성이며 명숙과 지호를 위협할 틈을 노렸지만 지호는 미리 마을 청년들과 협력하여 집 주위를 경비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대비했습니다. 명숙은 지호의 지휘 아래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다졌고 최 씨가 퍼뜨린 헛소문은 지호의 평소 선행과 지혜로운 행동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지호를 요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을을 지켜줄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명숙의 국밥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명숙은 시련을 통해 지호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고 그를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으며 가문의 번창을 위한 토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며 매미 소리가 온 마을을 뒤덮을 때쯤 명숙은 최 씨의 위협 속에서도 지호를 위해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하며 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어머니의 정성에 보답하듯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글을 읽으며 자신의 능력을 오직 정의롭고 선한 곳에 쓰겠다고 맹세했지요. 최 씨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을의 다른 악인들을 모아 마지막으로 큰 소동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지호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의 가마솥은 여전히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정의의 편에서 명숙과 지호를 지켜주고 있는 듯 든든한 모습으로 부엌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최 씨는 급기야 관가에 뇌물을 바쳐 사또를 움직이려 시도했고 명숙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킨 뒤 자신이 관리권을 얻어내려는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또의 탐욕스러운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거짓 제보를 통해 명숙이 도적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죄명까지 씌우려 획책하며 어둠의 경로를 통해 이를 꾸몄지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지호는 사또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사또의 과거 행적과 비리를 조사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대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명숙은 아들의 위험한 계획에 걱정이 앞섰지만 지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믿고 그를 지지해 주기로 결심하며 모든 준비를 지호의 뜻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하고 명숙의 국밥집 주위에 모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명숙과 지호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최 씨는 관가 포졸들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국밥집으로 들이닥쳤지만 지호는 당황하지 않고 포졸들 앞에서 사또에게 전달할 상소문을 내보이며 정당하게 법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요. 지호가 작성한 상소문에는 최 씨의 죄상과 사또가 방치한 마을의 민원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으며 이는 관가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지호의 치밀함에 경악하며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기 시작했고 포졸들조차 어린 지호의 기백에 눌려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지호는 3살이라는 어린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거대한 풍파의 정면으로 맞서며 어머니 명숙과 자신들의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악행이 극에 달할수록 지호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명숙은 그런 지호를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자신의 아들임을 세상에 공표하고 싶었습니다. 국밥집 마당의 해바라기는 지호를 향해 고개를 숙이듯 활짝 피어 있었고 다가올 결전을 앞둔 마을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지만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호는 밤늦게까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어머니 제가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 집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며 명숙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명숙은 지호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지호야 너만 건강하고 무탈하다면 엄마는 이 집도 땅도 다 필요 없단다라며 아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현했지요. 하지만 지호는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평화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천재성을 동원하여 최 씨의 위협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과 믿음은 그 어떤 사악한 음모보다 강했으며 산골 마을의 밤하늘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수많은 별빛으로 수놓아져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음모가 점점 구체화되고 마을에 다시 한번 큰 소동이 일어날 징조가 보였지만 명숙의 국밥집은 여전히 따뜻한 김을 내뿜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음식을 준비하며 다가올 시련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고, 지호는 책장을 덮으며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의 작은 어깨 위에는 명숙의 가문과 마을의 미래가 짊어져 있었지만 그는 전혀 무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브의 갈등은 이렇게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었으며, 지호의 놀라운 반격이 시작될 산부를 향해 이야기는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숙은 국밥집의 대문을 걸어 잠그며 지호를 품에 꼭 안고 오늘 밤은 아무 일 없을 것이니 푹 자거라라고 나직하게 속삭이며 지호를 침소로 이끌었습니다. 지호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온하게 잠이 들었지만 그의 꿈속에서는 이미 내일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법들이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었지요.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명숙과 지호의 번창을 시샘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파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지호라는 천재 아기가 가져온 이 놀라운 변화는 이제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으며,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산골 마을의 산등성이는 불타는 듯한 붉은 단풍과 황금빛 갈대들로 물들기 시작했고, 들판에서는 고개를 숙인 벼들이 이슬을 머금은 채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국밥집 마당에도 누런 호박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처마 밑에는 잘 말린 곶감들이 줄지어 매달려 가을의 풍요로움을 더해 주었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예전처럼 평온하지만은 않았지요. 국밥집 주변을 맴도는 최 씨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날카롭고 음흉해졌으며, 그는 이제 대놓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명숙과 지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가을바람에 실려오는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지호가 내어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위로를 받으며 다가올 시련을 묵묵히 대비하고 있었답니다. 지호는 이제 대여섯 살 아이처럼 훌쩍 자라나 그 총명함이 마을의 경계를 넘어 인근 고을에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해졌으며, 그의 말 한마디는 어른들도 무시하지 못할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지호는 매일 아침 서당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읽은 서책의 내용을 마을의 실정에 맞게 해석하여 명숙에게 일러주었고, 명숙은 그런 아들의 영특함에 매번 감탄하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지요. 하지만 지호의 재능이 빛날수록 최 씨의 시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그는 이제 단순한 재산 갈취를 넘어 지호를 마을에서 영원히 축출하기 위한 아주 위험하고도 치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밤마다 몰래 마을 외곽의 낡은 사당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모의를 가졌으며, 그들의 대화 내용은 바람을 타고 명숙의 귀에도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하여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최 씨가 꾸민 음모의 실체는 지호가 사람이 아닌 여우의 자식이라거나, 혹은 마을의 길을 빨아먹는 도깨비의 화신이라는 해괴망측한 소문을 퍼뜨려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비열한 행위였습니다. 그는 마을 우물가에 썩은 고기를 던져놓고는 이것이 지호가 들어온 뒤로 생긴 부정의 징조라고 선동했으며, 마을에 전염병이 돌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성하여 선량한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지요. 명숙은 평소 자신을 따르던 아낙네들이 자신을 피하거나 지호를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결코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정갈한 옷차림으로 시장에 나가 당당하게 장을 보고 지호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며 어머니로서의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축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자 최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이 모두 지호라는 요물이 마을에 들어와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을 선동하여 명숙의 국밥집 마당으로 몰려와 지호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평소 명숙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들조차 최 씨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닫거나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지요. 명숙은 마당으로 달려나가 지호를 자신의 뒤에 숨기고 이 아이는 하늘이 점지해준 소중한 아들이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외쳤지만 분노와 공포에 눈이 먼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떨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저들을 탓하지 마세요. 잠시 어둠에 가려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니 제가 반드시 저들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우리 집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최 씨는 이제 한술 더 떠서 인근 고을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가짜 무당을 돈으로 매수하여 명숙의 국밥집 앞에서 구판을 벌이며 지호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당은 요란한 방울 소리와 함께 칼춤을 추며 지호가 있는 방을 가리켜 저 안에 재앙의 씨앗이 숨어 있다며 당장 아이를 산 제물로 바쳐야 마을의 가축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끔찍한 소리를 내질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무당의 서슬 퍼런 연기에 겁을 먹고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 혈기왕성한 장정들은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갈 기세로 몽둥이를 치켜들며 명숙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눈물로 호소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최 씨의 비열한 웃음은 더욱 짙어만 갔고 마을의 평화는 순식간에 깨져버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하얀 도포를 정갈하게 차려입은 지호가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와 무당과 최 씨 앞에 당당히 섰는데 그의 몸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호는 무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휘두르는 칼에는 살기가 가득하나 그 속에는 진실이 없고 오직 탐욕의 그림자만이 가득하니 어찌 하늘의 뜻을 전한다 하겠느냐고 호통을 쳤지요. 지호의 목소리는 비록 아이의 것이었지만 그 울림은 마치 커다란 종소리처럼 마을 사람들의 귀를 때렸고 요란하게 춤을 추던 무당은 지호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들고 있던 방울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호의 기품 있는 모습에 압도되어 잠시 소란을 멈추고 지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최 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지호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축들이 병든 진짜 이유는 최 씨가 며칠 전부터 마을 공동 우물 상류에 독성이 있는 풀을 몰래 풀어넣었기 때문이라며 그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 씨가 독초를 캤던 산자락의 흔적과 그와 공모한 이들의 이름을 정확히 거론하며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까지 낱낱이 밝혀내어 마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지요. 최 씨는 거짓말이라며 펄쩍 뛰었지만 지호가 가리킨 최 씨의 소매자락에서 독초의 찌꺼기가 발견되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의심에서 분노로 바뀌어 최 씨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호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천재성을 발휘하여 최 씨가 조작한 모든 부정한 행위들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어머니 명숙의 결백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무당은 지호의 서슬퍼런 추궁 앞에 결국 최 씨에게 돈을 받고 거짓 연기를 했다고 실토하며 바닥에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속았다는 사실에 최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궁지에 몰리자 오히려 악을 쓰며 명숙의 남편과 자신이 혈육임을 내세워 이 집안의 재산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민심은 그를 떠난 뒤였으며 사람들은 그의 탐욕에 침을 뱉었습니다.
지호는 흥분한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을 전하며 최 씨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주겠으니 지금이라도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마을을 떠나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지요. 명숙은 지호의 지혜로운 대처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모자의 모습에 감동하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날 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마지막 발악으로 명숙의 국밥집 창고에 불을 질러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려는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며 어둠 속에서 기름통을 준비하여 다가왔습니다. 그는 명숙과 지호가 잠든 틈을 타 불을 지르고 재산을 챙겨 도망칠 속셈이었지만 지호는 이미 그의 악독한 심성을 꿰뚫어보고 마을 청년들과 함께 창고 주변을 매복하여 지키고 있었지요. 최 씨가 불을 붙이려는 순간 지호의 신호에 맞춰 마을 청년들이 달려나와 그를 제압했고 최 씨는 현장에서 덜미를 잡혀 꼼짝없이 관가로 압송될 처지에 놓이게 되어 그의 모든 음모는 물품처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명숙은 불길을 막아준 지호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진정한 이웃의 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최 씨가 관가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명숙의 국밥집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지만 지호의 비범함에 대한 소문은 더욱 경외심을 담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지호를 단순한 아이로 보지 않고 마을을 지켜주는 어린 성인으로 대접하며 국밥집을 찾을 때마다 예의를 갖추었고 명숙의 가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단단하게 결속되었지요. 명숙은 최 씨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에 안도하기보다는 지호가 겪었을 마음의 상처를 걱정하며 더 맛있는 음식을 지어 지호를 위로했고 지호는 그런 어머니에게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효도를 다했습니다. 국밥집의 가마솥은 어제의 소동을 뒤로하고 다시 활기차게 끓어오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선사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맞이한 이 평화는 명숙에게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었는데 그것은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진실된 마음과 지혜가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었으며 지호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명숙은 지호를 처음 만났던 눈보라치던 밤을 떠올리며 이 아이가 정말로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준 최고의 보물임을 확신했고 지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숙의 국밥집을 마을의 자부심으로 여기며 힘을 합쳐 겨울을 준비했고 명숙은 보답의 의미로 마을 잔치를 열어 고단한 농사일을 마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지요. 지호는 잔치 자리에 앉아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마을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아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호가 제안한 것은 마을 공동의 저장 창고를 만들어 흉년을 대비하자는 것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서당을 직접 운영하자는 획기적인 생각들이었으며 마을 어른들은 지호의 깊은 안목에 무릎을 치며 찬성했습니다. 명숙은 지호의 뜻을 받들어 국밥집의 수익 일부를 쾌척하여 서당 건립을 도왔고 지호는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는 등 마을의 미래를 밝히는 일에 온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명숙의 가문은 단순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로 거듭나게 되었고 지호의 천재성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쓰이면서 더욱 빛나게 되었으며 가문의 번창은 필연적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국밥집 마당의 감나무에는 빨갛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마치 지호의 지혜가 결실을 맺은 듯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답니다. 어느 저녁 김노인이 국밥집을 찾아와 명숙에게 이제야 마을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며
지호를 훌륭하게 키워준 명숙의 공로를 치하했고, 명숙은 겸손하게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의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김노인은 지호의 앞날이 구만리 같다며 장차 이 아이가 마을을 넘어 나라를 구하는 큰 제목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듯 말해주었고, 명숙은 그 말을 들으며 지호의 손을 더욱 쥐어주었습니다. 지호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어머니 제가 나중에 큰 사람이 되더라도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 따뜻한 국밥의 맛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듯 속삭였지요. 가을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명숙과 지호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등불처럼 환하게 밝혀져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최 씨가 관가로 압송된 뒤에도 그와 내통했던 부패한 지방 관리들이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명숙과 지호를 다시 한번 곤경에 빠뜨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관가의 이방은 최 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숙에게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지호를 관하로 강제로 불러내어 그의 지혜를 시험하려 드는 등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했지요. 명숙은 관가의 권력 앞에 다시 한번 불안감을 느꼈지만 지호는 이번에도 침착하게 관아의 부조리를 파헤칠 서류들을 정리하며 정면 돌파할 준비를 마쳤고 마을 사람들도 이번만큼은 명숙과 지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삼부의 갈등은 개인의 욕심을 넘어 권력의 횡포에 맞서는 지호의 용감한 투쟁으로 이어지며 더욱 긴박한 전개를 예고하고 있었답니다. 지호는 관아로 끌려가기 전날 밤 어머니 명숙에게 어머니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또 앞에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은 아들의 장한 결의에 눈물을 훔치며 지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을 켜둔 채 밤새도록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결전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마을의 수호나무인 느티나무는 바람에 잎을 흔들며 지호의 앞길에 축복을 빌어주는 듯했고 산골 마을의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맑게 깨어나 새로운 진실의 장을 열 준비를 마쳤지요. 지호라는 천재 아이가 보여줄 위대한 반격은 이제 마을의 담장을 넘어 관가의 높은 담장까지도 뒤흔들 거대한 물결이 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지호는 피하거나 숨지 않고 대문을 열어 그들을 맞이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지호의 뒤를 따라줄지어 관아까지 행진하며 새를 과시하여 부패한 관리들의 길을 죽였습니다. 명숙은 행렬의 맨 앞에서 지호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갔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진실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 기세는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지호는 사또 앞에 서서 그동안 이방과 최 씨가 저지른 비리와 세금 포탈의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하며 사또의 양심을 뒤흔드는 명연설을 펼쳤고 사또는 어린아이의 박식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지호의 활약으로 부패한 이방은 파직되었고 최 씨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명숙의 국밥집은 국가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마을의 모범 가문으로 공인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명숙의 국밥집은 관가에서도 인정하는 공식적인 쉼터가 되었고 지호는 사또의 권유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그는 마을에 남아 어머니를 돕고 이웃들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지호는 명예나 권력보다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과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재능을 마을의 자치와 번영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며 진정한 효의 도리를 실천했습니다. 명숙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으며 그녀의 국밥 한 그릇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정의의 맛으로 기억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명소가 되어 가문은 전례 없는 번창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제 명숙과 지호의 마음에는 추위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아름다운 설화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지호의 지혜로운 대처로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체로 발전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흉년에도 굶주리는 이가 없는 낙토를 만들어 갔으며 그 모든 시작은 명숙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명숙은 가끔 마당에 서서 지호를 처음 발견했던 그 장소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지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이것이 진실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임을 다시금 확인하곤 했습니다. 지호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어머니 저를 거두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남은 생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속삭이며 명숙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산골 마을의 긴 겨울밤을 녹여내는 가장 뜨거운 화로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온기를 나누어 받으며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명숙과 지호의 가문이 번창할수록 그들의 겸손함은 더욱 깊어졌고 남을 돕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섰기에 마을에는 시기하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국밥집 부엌에서는 명숙의 노래기 섞인 국밥 끓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사랑방에서는 지호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낭낭한 소리가 울려 퍼져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냈지요. 지호는 공부 틈틈이 새로운 농사 기법을 연구하여 마을의 수확량을 늘리는 데 기여했고 명숙은 그 수확물로 더 푸짐한 국밥을 지어 손님들에게 베푸니 국밥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며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이렇듯 선순환이 반복되면서 가문의 재산은 산처럼 쌓였지만 명숙은 늘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아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몸소 가르치는 참된 어머니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숙은 지호와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아 갓 따온 감을 깎아 먹으며 지나온 험난했던 시간들을 회상했고 지호는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장차 마을을 위해 하고 싶은 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명숙은 지호의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지호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평온한 잠이 들며 내일의 더 큰 희망을 설계했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명숙과 지호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며 다가올 미래를 축복하고 있었으며 가문의 번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중반을 넘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지호가 성인이 되어 마을과 가문을 어떻게 더 위대하게 일구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가득 차 올랐습니다. 지호의 천재적인 지략과 명숙의 한결같은 덕망은 이 가문을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승리를 쟁취했으며 이는 마을 역사에 남을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어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명숙의 국밥집 대문만 보아도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말하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곳을 찾아와 지혜를 구하고 위로를 얻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축복받은 공간이 되었지요. 명숙은 오늘 밤도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내일 찾아올 손님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국밥을 준비하고 지호는 어머니의 곁에서 등불을 밝히며 책을 읽는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며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3부의 긴 여정은 이렇게 진실의 승리와 가문의 굳건한 평화를 확인하며 마무리되었고 이제 더 큰 번영과 안정을 향한 4부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호라는 아이 하나가 바꾼 것은 단지 한 가문의 운명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공기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으며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남아 마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명숙은 잠든 지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듯 나직하게 기도했고 산골 마을의 어둠 속에서도 국밥집의 작은 등불은 꺼지지 않고 새벽을 향해 밝게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가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들판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명숙과 지호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모자의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며 삼부의 대단원을 내렸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인 느티나무도 오늘 밤만큼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며 이 위대한 가문의 번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숙과 지호의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지나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었으며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되어 정의로운 삶의 이정표가 되었고 가문의 영광은 더욱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지호는 꿈속에서도 마을을 위한 지도를 그리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명숙은 아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평생의 업보를 아름다운 결실로 바꾸어 놓았답니다. 산골 마을에 깊어가는 가을밤은 그렇게 명숙과 지호의 행복한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으며 내일 아침이면 다시 피어오를 가마솥 연기처럼 그들의 가문도 영원히 번창할 것임을 예고하며 삼부를 마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지호는 늠름한 청년의 기상을 갖추게 되었고 명숙의 국밥집은 이제 인근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번창하여 기와지붕을 올린 으리으리한 집으로 변모하였답니다. 하지만 명숙은 부자가 된 뒤에도 예전의 소박한 마음을 잃지 않고 매일 아침 가마솥 앞에 서서 정성껏 국밥을 끓여냈으며 지호는 그런 어머니를 도와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지혜로운 청년으로 성장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명숙과 지호의 성실함을 본받아 부지런히 일했고 그 덕분에 산골 마을 전체가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명숙의 자비와 지호의 지혜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는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최 씨가 예고한 대로 도성에서 관원이 내려와 명숙의 재산을 조사하겠다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명숙과 지호가 그동안 마을에 베푼 은덕을 생각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렸지만 최 씨와 손을 잡은 가짜 관원은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나타나 호령하며 분위기를 압도하려 애썼습니다. 명숙은 평상시처럼 단정한 차림으로 지호의 손을 잡고 나타났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어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안심시켜주는 묘한 힘이 느껴졌답니다. 가짜 관원은 명숙에게 다가와 이 집안의 재산이 부당하게 축적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금 당장 모든 장부와 땅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관하로 압송하겠다고 서슬퍼런 위협을 가하며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비열한 웃음을 짓던 최 씨는 이제야 자신의 세상이 온 듯 기세 등등하게 지호를 가리키며 저 요물 같은 아이가 마을의 복을 훔쳤으니 오늘이야말로 그 정체를 밝히고 쫓아내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험악한 기세에 눌려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지만 지호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가짜 관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지호는 소매자락에서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며 당신이 도성에서 내려온 관원이라면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마패와 왕실의 인장이 찍힌 교지가 왜 보이지 않느냐고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짜 관원은 당황하여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질문을 하느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지호는 침착하게 관복의 소매 끝단 처리와 흉배의 문양이 현재 도성에서 쓰이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지요.
지호의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관찰력 앞에 가짜 관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마을 사람들은 지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최 씨와 그 일당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급히 말을 가로채며 저 아이가 귀신 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홀리고 있으니 속지 말라고 외쳤지만 지호는 이미 준비해둔 진짜 관가의 기록과 최 씨가 조작한 문서를 대비하여 사람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지호는 최 씨가 과거의 마을의 공동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정황과 가짜 관원을 섭외하기 위해 들인 비용의 출처까지 완벽하게 밝혀내어 그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지호의 천재적인 변론과 명확한 증거 앞에 환호하며 최 씨 일당을 규탄하기 시작했고 평소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들도 용기를 내어 그들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가짜 관원은 말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지호의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진짜 포졸들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고 최 씨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쳤습니다. 지호는 사또를 대신해 나타난 관리에게 그동안 수집한 모든 비리 자료를 넘겨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청했고 사또의 대리인은 지호의 총명함에 감탄하며 최 씨 일당을 엄벌에 처할 것을 약속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며 기뻐했고 명숙은 고생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흘리니 마을 정자 아래는 감동과 정의의 열기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최 씨와 가짜 관원이 굴비 엮이듯 묶여 관하로 압송되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침을 뱉기도 하고 명숙에게 다가와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다며 사과의 인사를 건네기도 하며 분위기는 급격히 훈훈해졌습니다. 명숙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니 이제 다 잊고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어 사람들의 존경심을 한몸에 받았지요. 지호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어머니를 닮아 남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소동이 끝난 뒤 명숙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기로 했고 국밥집 마당에는 다시금 가마솥이 걸리며 구수한 고기 냄새가 온 마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팔을 걷어붙이고 어머니를 도와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며 흥겨운 잔치 분위기를 돋우었고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식재료를 들고 와 이를 거들며 진정한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갔지요. 국밥집 부엌에서는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당 평상에서는 노인들이 지호의 영특함을 칭찬하며 막걸리 잔을 기울이니 그동안의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정만이 남았답니다. 명숙은 가마솥 안에서 펄펄 끓는 국밥을 보며 지난 세월 홀로 지호를 키우며 겪었던 온갖 풍파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곁에 있는 아들의 든든한 모습에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고기를 썰어 국밥 그릇마다 듬뿍 담아내며 손님들에게 건넸고 마을 사람들은 명숙의 손맛이 예전보다 더 깊고 진해졌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맛있는 식사를 즐겼지요. 지호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마을의 앞날에 대해 논의했고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 온 지호가 이제 마을의 진정한 지도자로 우뚝 섰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잔치는 절정에 달했고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최 씨가 가져왔던 어둠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밝고 희망찬 기운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해했습니다. 지호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앞으로 마을의 수로를 정비하고 가난한 집의 지붕을 고쳐주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명숙은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여
가문의 번창이 마을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모범을 보였지요. 이런 명숙과 지호의 선행은 관가에도 전해져 사또가 직접 표창을 내리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니 국밥집은 그야말로 겹경사를 맞이하며 기쁨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 명숙은 지호와 함께 조용히 마당 한쪽 우물가로 가서 시원한 물로 세수를 하며 뜨거워진 열기를 식혔는데 지호는 어머니의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효심을 보였습니다. 지호는 어머니 제가 약속했듯이 이제 우리 집안과 마을에 그 어떤 악인도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시만하며 굳건한 의지를 표명했고 명숙은 그런 아들이 대견하여 말없이 지호의 손을 꼭 쥐었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지는 모습은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웠으며 마을의 밤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고 가을의 풍요로움을 가득 머금은 채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며 명숙과 지호에게 덕담을 아끼지 않았고 명숙의 국밥집 대문 앞에는 감사의 뜻으로 두고 간 과일과 곡식 보따리들이 수북하게 쌓여 사람들의 따뜻한 진심을 전해주었습니다. 명숙은 남은 음식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오늘 밤은 모두가 배불리 먹고 편안히 잠들기를 기원했고 지호는 대문을 걸어 잠그며 집안의 안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루를 정리했지요. 국밥집의 가마솥 불길은 서서히 사그라들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마당 전체를 감싸고 있었으며 명숙의 마음속에는 지호를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의 기적이 다시금 떠오르며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마을은 다시 고요한 정적에 잠겼지만 명숙의 방에서는 작은 촛불이 켜진 채 지호와 명숙의 정다운 대화가 오랫동안 이어졌으며 지호는 어머니를 위해 직접 달인 약차를 대접하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명숙은 지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너를 얻은 것은 내 생의 가장 큰 복이었단다라며 고백했고 지호는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답하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신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어 효와 자애의 표상이 되었고 명숙의 가문은 명실상부한 지역의 명문가로 자리매김하며 영원한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지만 몸이 가볍고 마음은 상쾌하여 지호가 미리 끓여둔 죽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마을은 어제의 소동이 언제 있었냐는 듯 평화롭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당으로 향하며 지호 형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어른들은 들판으로 나가 수학의 기쁨을 나누며 명숙의 국밥집에서 점심을 먹을 생각에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요. 지호는 마을 입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길 잃은 나그네들이 언제든 국밥집에 와서 쉬어갈 수 있게 배려했고 명숙은 그들을 위해 언제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비워두며 초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지호는 나라의 큰 부름을 받아 도성으로 올라가게 되었지만 그는 떠나기 전까지도 마을의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정비하고 어머니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지극한 효성을 보였습니다. 명숙은 아들을 넓은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지호가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인재임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배웅했고 지호는 어머니의 국밥 맛을 가슴에 품고 큰 뜻을 펼치기 위해 길을 나섰지요. 마을 사람들은 지호의 앞길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빌며 동네 어귀까지 따라 나와 전송했고 명숙은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하늘이 주신 이 인연에 무한한 감사를 올리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떠난 뒤에도 명숙의 국밥집은 변함없이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했으며 명숙은 지호가 보내주는 편지를 읽으며 아들의 활약상을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낙으로 살았고
가문의 명성은 날로 높아만 갔습니다. 지호는 도성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비리를 척결하고 정의를 실현하여 임금님으로부터 큰 신임을 얻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답니다. 그는 명절마다 귀한 선물을 들고 마을을 찾아와 어머니와 이웃들을 살폈고 그럴 때마다 마을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며 명숙의 가문이 가져다준 풍요와 영광을 함께 나누며 결속력을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명숙은 백발이 성성해진 나이에도 여전히 국밥을 끓이며 나그네들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자하고 고결한 빛이 감돌아 보는 이들에게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호가 선물해준 비단옷보다 자신이 입던 무명옷이 더 편하다며 소박한 삶을 고수했고 재산의 대부분을 마을 학당과 병원을 짓는 데 기부하여 명숙 할머니라는 애칭으로 온 마을 아이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지호는 그런 어머니의 삶을 가장 큰 가르침으로 삼아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니 전국에서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번창은 비단 재물이 쌓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대손손 지혜롭고 자비로운 자손들이 태어나 마을을 지키고 나라에 이바지하는 정신적인 유산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명숙이 보여준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숙과 지호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자식들에게 교육했고 그 덕분에 이 마을에서는 도둑이나 싸움이 없는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주변 고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낙원이 되었습니다. 명숙의 국밥집 마당에 있던 작은 느티나무 묘목은 어느새 큰 나무가 되어 정자의 그늘을 드리웠고 그 아래서 쉬어가는 사람들은 명숙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정을 떠올리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답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시 찾아와 마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던 밤 명숙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지호가 보내온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미소를 지었고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포근하게 느껴지는 평온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았음을 자각하며 하늘의 뜻에 감사했고 지호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던 그 겨울밤의 인연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자각하 눈부시게 바꾸어 놓았는지 추억했지요. 국밥집의 가마솥은 내일 아침 손님들을 위해 미리 불을 지펴둔 덕분에 은은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고 명숙은 그 온기 속에서 깊고 단잠에 빠져들며 가문의 영원한 번영을 꿈꾸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한 여인의 자비와 한 아이의 지혜가 만나 한 가문과 마을을 일으켜 세운 위대한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진정한 불안 마음의 풍요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명숙의 국밥집터는 지금도 남아있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고 있으며 지호의 지혜로운 말씀들은 고서에 기록되어 후세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다지요. 마을의 느티나무는 여전히 사계절의 변화를 지켜보며 명숙과 지호가 남긴 사랑의 향기를 기억하고 있으며 산골 마을의 밤하늘은 그들의 고귀한 영혼처럼 오늘도 수많은 별빛으로 밝게 빛나며 우리를 지켜주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명숙과 지호가 함께 일구어낸 이 번영의 역사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며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같은 위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명숙의 국밥집 가마솥은 비록 지금은 멈추었을지 모르나 그 속에 담겼던 정성과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펄펄 끓어오르며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가문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산골 마을에 눈 내리는 밤이면 어디선가 구수한 국밥 냄새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이 드는 것은
아마도 명숙과 지호의 따뜻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곁을 머물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이야기는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명숙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돕고 사랑하며 지호의 지혜를 본받아 정의롭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으니, 이보다 더 큰 번창이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숙과 지호는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밝은 등불이 되어줄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후세에 전해져 가문의 부운이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고요한 밤 명숙의 국밥집에서 흘러나오던 따뜻한 불빛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 명숙과 지호가 누렸던 그 행복한 꿈을 함께 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월의 흐름은 산골 마을의 풍경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어느덧 명숙의 머리칼은 하얀 서리가 내린 듯 고결한 백발로 변해 마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답니다. 지호가 도성에서 나라의 큰 기둥으로 성장하여 이름을 떨치는 동안에도 이 작은 국밥집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고단한 나그네들의 배를 채워주고 마음의 허기까지 달래주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명숙을 마을의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가 일구어낸 가문의 번창은 비단 재물의 풍요에 그치지 않고 마을 전체의 화합과 평화를 이끄는 거대한 등불이 되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지호는 이제 일국의 재상에 버금가는 높은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면 모든 정무를 뒤로하고 고향 마을을 찾아와 효도를 다하는 일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을 어귀에 도착할 때면 수많은 수행원을 물리치고 홀로 말을 타고 들어와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안부를 묻고 겸손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모든 청년의 귀감이 되었지요. 명숙의 집은 이제 웅장한 기와집으로 변모하여 장독대에는 수백 개의 항아리가 가지런히 놓여 가문의 위상을 짐작게 했으며, 마당에는 사시사철 꽃향기가 끊이지 않아 마치 신선이 사는 곳처럼 신비로운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어가는 가을 저녁 명숙은 지호와 함께 마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정자에 앉아 갓 수확한 뱃살로 지은 고슬고슬한 밥과 정성껏 우려낸 국밥 한 그릇을 마주하며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지호는 어머니의 숟가락 위에 잘 익은 김치 조각을 얹어드리며 어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 그날 밤의 눈보라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영광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지요. 명숙은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네가 나의 아들로 와준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이미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런 근심 없이 이 평화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인자하게 웃어 보였답니다. 마을 정자 아래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명숙의 생신을 축하하는 작은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장작불 연기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호는 마을 아이들에게 직접 글을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쌀과 비단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어머니가 평생을 실천해온 자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문의 명예를 더욱 드높이고 있었지요. 명숙의 가문이 번창한 비결은 바로 이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넉넉한 인심과 하늘이 내린 천재적인 지혜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며, 이는 마을 역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미담으로 기록되어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국밥집의 가마솥은 오늘 밤도 변함없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펄펄 끓고 있었고, 그 속에는 명숙의 한결같은 정성과 지호의 뜨거운 효심이 함께 녹아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셔주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가끔 부엌에 들어가 가마솥을 어루만지며 이 솥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어떻게 거대한 가문의 번영을 가져왔는지 추억하며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이를 잊지 않았답니다. 지호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평화롭게 나눌 수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음을